머리 회전이 조금이라도 빠르신 분들은 바로 수입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00% 셀러의 경험이 적을 때는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필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싱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 대부분 초보 셀러나 고급 셀러나 중수나 고수나 다들 이제 소싱에 관련돼서 이 업을 하다 보면 매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판매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이 소싱적인 부분에서 자꾸 경쟁력을 초반부터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상품 한 개에 대한 마진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진율에 대한 욕심이 나서 소싱에 조금 더 맞추어서 판매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 판매도 있고 수입을 해서 내가 직접 스마트 스토어 같은데 상세 페이지를 찍고 썸네일을 찍고 이렇게 제품을 잘 이쁘게 만들어서 상품을 올리는 소매 판매 방법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위탁 판매는 사실 리스크 테이킹이 되게 적게 되죠. 쉽게 말하면 리스크가 적다. 그리고 내가 재고를 사입하는 순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순간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제작과 마케팅비와 재고를 보관하는 보관료, 그리고 창고 공간, 그리고 그 재고에 대한 한 달 동안 재고가 안 팔리고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기회비용들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마진이 객단가 한 개당 내가 수입을 하면 더 많이 본다라는 관점으로 온라인 판매에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요지로 들어와서 그 방법이 잘못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는 둘 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좋은 방법이고 둘 다 각자의 방법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리스크는 좀 두렵지만 마진을 많이 보고 싶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들을 내가 다 가지면서 판매 방법을 생각해 나가고 그것을 전략으로 하는 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좀 드리고 싶고, 내가 리스크가 걱정되면 위탁 판매로 데이터를 쌓는다. 내가 중간 마진을 보는 형태의 판매 방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마진이 그렇게 엄청 모든 제품마다 높게 볼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위탁 판매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는 한 달에 토탈 얼마의 순수익을 가져갈 것이냐에 포커싱을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도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내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시장 가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개당 얼마 남는데 내가 이거를 몇 개 팔면 얼마 되겠구나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이 제품을 왜 수입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직접 소비자들한테 내가 제품 페이지부터 해서 온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부수적인 작업을 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제품에 대한 브랜딩을 한다든지 내 제품의 파급력을 동반하기 위한 재고력이라든지 또는 쿠팡 Z배송 예를 들면 내가 Z배송에서 많은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시면 Z배송은 구조상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입으로 결정을 했으면 사입에 맞는 업무 방식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 상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상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상품을 우리가 이 오픈마켓에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 주문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버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근데 대부분 이 섹션 내가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려서 소비자들한테 주문을 받는 요 영역에서의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소싱을 어떻게 많이 하고 좋은 소싱은 어떻게 하고 좋은 도매 사이트는 어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지금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이 소싱에 관련돼서 궁금증이 가장 많습니다. 이 소싱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소싱을 어떻게 잘 하게 해야 되냐면 이 소싱 자체는 크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내가 해외에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한다. 또는 해외 사이트에 이건 도매가 되겠죠. 상품을 소싱한다. 그래서 위탁 형태로 진행을 한다.
사이트가 있고, 세 번째는 국내 도매 사이트가 있겠죠. 이것도 위탁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해외든 국내든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내에서는 유독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자체 도매 사이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저희 피루커머스처럼 재고를 직접 보유한 도매 사이트들도 있고요. 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플랫폼의 형태로 중개형 도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매매나 오너클랜 그리고 셀리어스와 같은 사이트가 있죠. 지금 저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싱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도매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해외 도매 사이트든 1688이라는 중국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국내에다가 상품 정보만 딜리버리를 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지금 흔히 일컫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판매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죠. 자,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방법이나 국내 위탁 판매자나 모두들 사이트 상에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를 내가 먼저 오픈마켓에 마진을 붙여서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당 내가 상품 데이터를 가져왔던 플랫폼에다가 주문을 넣고 중간 마진을 보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 경우에 한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지만, 지금 내가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 보통 요즘에 중국 1688을 통해서 플러스 배송 대행지를 활용해서 내가 중국에서 특정 제품을 수입해서 이 제품을 내가 판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제품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기 위해서 시장조사죠.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시장조사를 보통 키워드 도구를 보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 키워드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 랭크나 뭐 되게 많죠. 자, 이 키워드 도구로 소싱을 하게 되면 이 키워드 조사로 보통 소싱을 하게 되는데, 이 키워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쟁 강도를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이 경쟁 강도에 대한 함정이 무조건 저는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피루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는 저희가 SQ가 종류가 한 2,400여 종의 제품의 재고를 직접 수입해서 창고에 보관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사입도 여러 아이템들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셀러 경험도 있고요.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키워드 툴이 처음 나왔을 때 키워드 툴에 대한 것에 의지를 해서 수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키워드 조사, 특히 경쟁 강도라는 특정 비율에 대한 숫자에 너무 포커싱을 하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상품을 소싱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그 방법이 틀렸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또 그게 틀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틀리진 않았지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예를 들어서 경쟁 강도를 대부분 1, 2 미만, 1 미만의 제품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그 경쟁 강도를 보고 포커싱을 하면 그 데이터는 저만 봅니까? 일단 다른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모두가 보겠죠. 그래서 특정 인기 있는 키워드에 오히려 수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떨어짐과 동시에 그 키워드에 대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밀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후 단계는 가격 경쟁력으로 또 그 시장이 과포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인기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몰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특정 키워드에 한정된 공간이 있겠죠, 조회수가. 그러면 그 한정된 조회수 안에서 결국은 파일을 나눠 먹는 싸움인데, 그 안에서 상품이 많다 보면 가격 경쟁력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치킨 게임이 되고,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한 그 상품의 시장성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입을 계속하면 사업 구조를 재고까지 떼어놨는데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과연 만들 수 있냐 없냐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업을 1, 2년만 할 거 아니면 내가 지속 가능하게
장사의 단계에서 회사의 단계, 기업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과정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득이 될까 실이 될까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브랜딩을 많이 합니다.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브랜딩이 목적이고 수입은 수단일 뿐인 거죠. 수입해놓고 브랜딩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입에 대한 정당한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단지 상품 한 개에 대한 마진을 보고 수입을 진행해 나가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쟁 강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건 맞고 도대체 어떤 건 틀렸냐예요. 그리고 이 어떤 건 맞냐라는 말은 경쟁 강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당 키워드의 조회수와 그 키워드로 검색되는 상품 수 사이의 상관관계죠. 그죠? 그래서 조회수는 많고 검색되는 상품 수가 적으면 이 비율을 경쟁 강도로 보통 나타냅니다. 근데 이 비율의 함정이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특정 확률 안에서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같은 느낌으로 좋습니다, 나쁩니다의 정도를 쉽게 알려주긴 하지만 이 상품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우상향하는 키워드나 제품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상품 수가 1000개고 조회수가 10,000개인 제품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에 대한 경쟁 강도는 뭐 0.1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근데 상품 수가 5개고 조회수가 50이야. 그럼 이것도 경쟁 강도가 얼마 나오죠? 0.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게 제품 인기가 있는 제품인지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현재, 그리고 보통 키워드 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직전달 데이터들을 많이 줍니다. 하면 저번 달에 내가 1000회라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이 제품의 작년 1년 추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가 올라갈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입을 할 때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입하는 경쟁력을 어디에,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발현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에서 1688의 상품 데이터 중에서 뭐 자전거예요. 자전거라는 데이터들을 내가 뭐 15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 하다가 잘 팔린 사람들은 그 잘 팔린 데이터를 나중에 수입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1688뿐만이 아니라 국내 위탁에도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저는 반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제품을 살 때 해외 구매 대행은 배송이 느리죠. 배송이 느려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기다릴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왜? 조금 더 싸니까. 또는 국내에 없는 제품이니까. 기다리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살 때는 배송 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참을 수가 없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내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수입을 하는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가중치가 되려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배송이 2주가 걸려도 기다릴 수 있는 제품을 나도 똑같이 수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재고를 가지고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해야 되는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향하는 지속 가능하게 내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시장이 조성되어 있는 제품인지,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를 재고를 가짐으로써 어떤 경쟁력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수입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정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셀러 조금 하시다가 머리 회전이 조금이라도 빠르신 분들은 바로 수입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00% 셀러의 경험이 적을 때는 수입을 한다라고 해서 잘 될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경험치 자체가 상품에 대한 마진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거 내가 위탁으로 파니까 10%인데 수입하니까 80%가 남네?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관점으로만 상품의 종류를 늘리거나 재고가 쌓이는 것들에 대한 커버가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모델 설정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